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합니다. 우선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경찰 조사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조사 잘 받고 예, 무사히 스튜디오로 귀사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셔서 네, 방송 준비 지금 하고 들어오신 길입니다. 최영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민입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그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진짜 오늘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고 주요 언론사들 거의 다 와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약간 그 시니컬한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그 여러 카메라 기자들이 사실 여러 배려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좀 배치해주고 그래서 여느 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좀 놀랐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기자들이 분위기가 지금 이걸 단순한 이제 더 탐사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 자유가 심하게 퇴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저희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거의 한 10여 차례 가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자리가 기자들이 가장 좀 이번 사태를 좀 가장 좀 진지하게 취재하고 바라봤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기자들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네. 네, 어차피 질문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영상 하나 담으려고 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취재 기자들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들이 왔어요. 아니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오긴 왔는데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그 풀 카메라를 보통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매체에서 그 더 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가 오늘 출터해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정, 아침에 주요 일정들을 쭉 보고 이거를 그냥 풀 카메라에 의존할지 연합뉴스를 받았을지 아니면 직접 자신의 카메라를 보낼지 했는데 대부분 다 주요한 언론사들은 전부 각 매체에 카메라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각 매체가 이번 사태 그냥 가벼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이건 역사성이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관심은 좀 더 생겼다. 네. 그 정도. 약간 그 미묘한 저는 변화를 좀 느꼈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의외로 다른 언론에 비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제목에다가 배치를 해줬어요. 주거 침입 혐의의 더 탐사 기자가 한동훈 범죄 낙인 찍어 취재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저게 한동훈 스토킹 빙자 고소 고발 남발 이게 우리 이제 고소 고발 한동훈이 스토킹을 빙자해서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본질과 상당히 부합된 그 제목으로 기사를 다뤄줬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후니까 그렇죠.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법원 판단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법원 판결 결정문을 다루는 그 기사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이었는데 반해서 그 이후에 뭔가 깨달은 건지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담 게이트를 완전히 꺼진 걸로 생각하다가 최근에 다시 청담 게이트가 이게 다시 또 그 불씨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각 매체에서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표현들이 사실상 뭐 허위로 드러난 청담 게이트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다가 최근에는 뭐 허위로 판명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죠 지금. 네네. 뭐 포털에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경찰 출석했다라고 한 매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 뭐냐면 지난번처럼 뭔가 막 그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기사들보다는 그나마 중립으로 좀 왔다. 그렇죠. 요 정도만. 바뀌었어요, 예. 정도가. 네. 예. 그리고 몇몇 군데 의외의 곳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멘트들을 정확하게 좀 다운표를 달아주는 것들은 네.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강진구 기자님 직접 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사로는 충분히 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오늘 라이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한동훈 장관 자택 주거 침입 논란과 관련한 제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을 텐데요. 저는 청담 게이트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입장을 더 사실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사안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하나에 붙어 있는 사안입니다. 애당초 청담동 게이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청담 게이트는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목격자였었던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더 탐사 취재 기자와 만나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도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청담 게이트가 국회에서 불거지고 난 뒤에 오빠를 시켜서 CCTV를 확인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청담 게이트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오빠를 굳이 CCTV를 확인하러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제 더 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첼리스트를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걸로 알려져 있는 배모 씨에게 김현장 소속 변리사가 변호사를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알선해 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더 탐사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담 게이트, 한동훈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대통령이 심야까지 술자리를 벌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청담 게이트에 등장하는 김현장 소속 변리사가 더 탐사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우려하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첼리스트는 진술을 번복했고 청담 게이트에 등장하는 김현장 소속 변리사는 관련자에게 더 탐사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2달 가까이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첼리스트 말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관련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 주거 침입, 보복 범죄라고 한 프레임으로 씌워서 바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주거 침입과 관련한 제 입장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 취재한 모든 과정들은 이미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공영 현관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공영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눌러줘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으로 방문해서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법무장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었던 모든 접촉 수단을 전부 스토킹 범죄로 차단하고 있던 한동훈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재 수단이었던 자택 방문을 해서 초인종 한 번 누르고 온 것이 전부 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들어가서 한동훈 장관의 이 부당한 이 공권력 남용, 스토킹 범죄와 주거 침입을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에 제약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전체의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들이 질문이 없어서 이 기자회견을 뭐 발언으로 그냥 끝을 냈는데요. 예. 네. 오늘 그 들어가셔서 경찰이 뭐라고 좀 물어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경찰은 오늘 크게 이제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주거 침입 논란과 관련 건이 한 건이 있었고, 이미 뭐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던 한동훈 장관의 이제 관용 차량, 네. 그 미행 취재. 저희는 뭐 이제 미행이란 표현은 이제 달박지는 않습니다만 그 건하고, 그다음에 청담 게이트의 주요 인물이죠. 이세창이 그 사무실에 있는 여의도. 네. 예, 그 사무실과 방문 취재를 했을 때 또 주거 침입 논란. 그렇죠. 이렇게 그 3건의 사건을 조사를 받았고요. 모두 다 주거 침입 응급 또는 뭐 스토킹.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언론 자유하고 이제 직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경찰 조사 내내 저도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은 과거에 누가 과연 이러한 취재를 활용을 문제 삼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통상의 취재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취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거 침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사실은 그 도어락 잠금 해제 부분들을 굉장히 그렇죠.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도어락 잠금 해제 시도했다. 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도어락 잠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양한 각도, 저희가 그 생중계했던 영상 외에 다양한 각도의 CCTV를 이미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그 초인종을 이제 그 2번 누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마 CCTV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던 걸로 보여요. 네. 뭐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도어락 잠금 해제에 대한 입증에 자신감이 있어서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기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탐사에서 얘기하듯 이거는 이제 초인종을 일단 눌렀다가 이렇게 벨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그 초인종을 한 번 더, 옆에 있던 버튼을 한 번 더 누른 것인지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영상으로도 어쨌든 충분히 판단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도어락 잠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좀 언론들이 지금 사실 특히 이제 조선일보는 도어락 잠금 해제 시도에서 네. 도어락에 손을 댔다는 말로 슬쩍 기사를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도어락 부분은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전체 그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일단 제가 일단 주피의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물어보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주범이죠, 주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진술에 또 그 이 차이를 또 이제 비집고 보통 수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초인종 관련해서 당연히 만약에 경찰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물어봤을 거예요. 네. 내가 누르지 확인은 않았다 충분히 하더라도. 했다고 보이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용 현관으로 이제 그 저희가 열려져 있는 공용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현관 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어떤 질문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은 그 엘리베이터를 사실은 이제 카드키를 눌러야만 이제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키를 이제 주민들이 대줬을 때, 여기선 일반인들, 외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왜 그 한동훈 장관 집으로 갔느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뭐 배를 누르고 한동훈 장관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중계한 것은 좀 이건 좀 지나친 취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생중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중계한 의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결국 한동훈 장관 집을 방문한 것이 정당한 취재 보다는 결국은 저희 더 탐사 취재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그 직후에 저희가 이제 취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단 그 보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취재하고 보복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요? 아니 어쨌든 그 취재의 의도를 저희는 이제 취재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굳이 범죄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과연 이제 우리의 취재가 순수하게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뭘 물어보려고 접근했던 건지 아니면 저희 이제 취재 기자 집을 경찰관 2명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이제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게 그날 당일날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한동훈 장관이 보복 범죄로 신고를 했으니까 주거 침몰랑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한 3번 정도 따라붙어서 취재 시도를 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하지도 못하고 취재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기자 집에 압수수색이 나온다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걸 보복의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충분히 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은 좀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이미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뭐 개인 차량도 아니고 관용 차량을 한 달에 한 4번 정도 그것도 전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미행 취재를 한 부분들은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관용 차량을 추적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거로 봤는데 의외로 그 부분들도 굉장히 상당히 세심하게 강도 높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질문을 한 2번인가 계속 반복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량 뒤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차량을 이렇게 타고 자신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아니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 안 하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법무부 장관 직을 이행하면서는 압박감을 안 받습니까? 놀러 다닙니까? 당연히 기자들한테 공개돼야 되고 기자들 취재에 걸리는 여러분들이 알 권리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면 대한민국 검사들 2,000명 넘는 검사들의 인사권과 뭐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또 차량에 자기 혼자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운전사 외에 별도의 수행비서까지 해서 본인까지 포함해서 3명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 뒤에 저희 뭐 기자가 취재 차량에 따라온다고 해서 그걸로 제가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다. 아마 위압감을 느낀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저희 누군가 자신의 뒤를 쫓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한동훈 장관이 뭔가 숨길 게 많아서. 그렇죠. 도덕이 재발적이라고. 네. 그래서 뭔가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행이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10월 6일에도 얘기를 했고요. 무서워했던 게 아니냐. 네. 우리 박대영 기자가 얘기했었던 얘기죠. 그냥 그걸 그대로 좀 인용을 해서 이번엔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10월 6일에도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거를 바랬을 것 같다.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얘기도 한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덕이 재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자, 하여튼 저희들도 뭐 다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저희들은 뭐 있는 그대로 뭐 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프론트 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 자유의 경계선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언론들이 오히려 언론 취재의 어떤 장애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취재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중동을 위한 뭐 조중동을 포함해서 사실 전체 언론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싸움의 결과는
뭐 그 어떤 언론을 막론하고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한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는데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렇게 경찰 앞으로 나왔는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3명의 시민분이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너무 제가 제대로 그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그냥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느라고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너무 제가 정말 조사받고 나올 때 그 추위에서 그냥 언발 동동거리면서 이제 저 얼굴 보고 제가 표정이 밝은 걸 보고 같이 좋아했던 그리고 고생했다라고 서로 저를 격려해 주던 그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저를 또 끝까지 제 옆에서 그 법률 조언을 해주셨던 우리 이제 정철승 변호사님 그리고 황유석 변호사님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참 저희들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오늘 그 가만히 서 있으면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질 정도로 눈이 막 이렇게 눈물이 가득 찹니다. 눈에 하도 추워서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추위였는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거기가 또 건물 사이라서 네. 바람이 굉장히 세게 엄청난 한강변에다가. 예. 자, 이렇게 날씨 추웠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늘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엔 잘못 봤어요. 윤 대통령 한파 속의 신한울 원전 1기 준공식을 취소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네. 추우니까 오늘 행사하지 말고 준공식은 이제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중간에 참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혼자 안 간 거예요. 그냥. 행사는 있었어. 근데 윤 대통령 혼자 안 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추위를 많이 타는가 보죠. 뭐 밖에서 그럴 리가요. 뭐 걸어가는 줄 알았네. 네, 뭐 저기 어디 적도에서 오신 분도 아닐 텐데 아무튼 너무 추워서 안 간다고 한 줄 알았더니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기 때문에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축소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이제 배려를 한 거잖아요. 울진군을. 그래서 이게 참 또 이런 또 배려심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지금 네. 이 준공식을 하는 건데 이 신한울 원전이 그 오랫동안 지금 홀딩이 돼 있었어요. 공사에 착공을 하고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수년 동안 홀딩이 돼 있었던 상태를 이 안전 문제는 어디나 갖다 줘라. 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관료적 마인드를 버려라 하는 뭐 희대의 진짜 그렇죠. 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지금 진행을 시킨 게 신한울 원전 1호기예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자기는 안 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그렇죠. 날이 추워서 네. 행사를 취소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안 간 거예요. 네, 대통령이 뭐 한파 때문에 이런 공식 행사를 취소했다라고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서울에 집중호우 올 때는 자기 혼자 집에 가더니. 그래서 오늘 얼마나 추웠길래, 서울은 정말 추웠어요, 오늘. 네. 그래서 울진은 얼마나 추웠는지 한번 제가, 여기 울진이거든요. 네. 울진은 얼마나 추웠는지 보니까 10시쯤이죠, 행사가. 네. 영하 2.6도더라고요. 저희가 영하 동해안이기 2.6도. 때문에 네. 지금 서울 용산이 영하 9.3도인 상황이 경북 울진은 바닷가잖아요. 훨씬 아래고. 영하 2.6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영하 93도, 뭐 영하 26도가 아닌 이상. 영하 40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왜 춥다고 그럼 출근 안 하고 춥다고 학교 안 가고 할까요? 뭐 한 영하 40도쯤 되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대통령이 갈수록 하는 뭐 대통령 뭐 기행의 연속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렇게 그 울진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면서 이 경북 지역 경제 기업인 그 오창 간담회도 지금 연기가 됐다 이런. 그렇죠. 연기된 게 아니라 뭐 사실상 취소된 거죠.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이런 또 지역 행사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오랜 기간 또 준비를 하고 또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그 연합뉴스에서 보셨지만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길래 제가 좀 호기심이 발동해서 울진군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비상근무가 있었는지. 사실 이거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믿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하도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의심이 좀 많아졌어요. 윤 대통령이 말이 하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놀라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울진군 공무원하고 한번 통화한 걸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직접 또 전화를 해봤군요. 예예. 예. 오늘 혹시 아침에 저 한파 때문에 비상근무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 담당은 저희 과가 담당은 아닌데 네. 전 직원은 아닐 거고 만약에 했으면 그 재난부서에서 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재난부서에서 했군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군요. 예,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공지가 따로 나가지는 않았나 보죠. 내부에. 예, 보통 뭐 이제 비상근무하면 저희 뭐 공지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 게시판에 따로 올라온 건 없습니까? 예, 게시판에 따로 저도 오늘 출장 갔다 와서 네. 자세히 못 봐서 아니면 재난부서 전화 돌려드릴까요? 아. 대통령실에서 예. 그 오늘 울진군의 그 비상근무 그 한파로 예. 비상근무 때문에 오늘 거기 준공식 참석을 못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뭐 상관은 없죠, 저희 비상근무하고는. 아, 그래요? 예. 비상근무라는 것은 저 재난부서 재난안전부서 안전재난부서의 일부 눈 제설 때문에 조금 이제 비상근무를 했다 이 정도군요. 예, 건설과 이제 도로 관련 부서하고 네. 각 읍면에 이제 그 담당 눈 오는 부서하고 그렇게 이제 비상근무를 했죠. 그게 그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다 하면 한 10명 정도? 예. 아, 10명 정도.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아, 20명 되겠다. 직접 아. 덤프 기사들도 계시니까요. 덤프 기사까지 포함한 20명 예. 정도. 그런 분들이 눈이 올까봐 대비한 거지 눈이 왔기 때문에 이제 비상근무한 건 아니거든요. 아, 눈이 온 것도 있죠. 산업단지에 눈이 왔기 때문에 네. 어젯밤에 이제 또 제설 작업했고요. 근데 오늘 행사장은 눈이 온 데는 아니죠? 그쪽은 안 왔습니다. 그쪽은 안 왔습니다. 아, 그럼 거기는 특별히 그러니까 눈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대통령 방문을 취소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아니, 거기는 칠봉국도는 뭐 눈 온 데가 없어서 네. 큰 문제될 긴 없었죠. 아. 또 헬기로 오시면 또 그렇고. 아, 예. 헬기도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없죠. 예. 이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예. 날씨면. 안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은 우리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기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관행에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울진군에서는 대통령 왜 안 왔지? 이 정도예요, 그냥. 이 바쁜 일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비상근무 때문에 안 왔다는 생각은 자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제법 길게 통화를 했는데 전혀 금시초문의 상황으로 대통령이 오늘 안 왔나 보다 바빠서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네. 근데 기자들한테는 지자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가면 지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지자체에서는 일상적인 네. 평상시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평상시랑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늘 평상시 이 정도 제설 늘 대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 오전에 봤었는데요. 보니까 저 공무원이 직접 썼더라고요. 네. 온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가 이제 사단장이야 부대 방문하고 그렇죠. 그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 고생했는데 막상 춥다고 안 오는 게 엿먹이는 것밖에 더 되냐. 그렇겠어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더군다나 울진군이잖아요. 울진군. 군 단위에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몇십 년에 한 번 이렇게 왔을 텐데. 아무튼 원전을 자기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춥다고 안 간 거. 만약에 원전에 사고 났으면 만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거. 예, 그거 같습니다. 저희도 볼 때.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저희도 이 소식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친구 2명을 잃은 그 생존 고교생이 숨진 채로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장기적인 그 심리 치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참 대통령 청와대 이전의 그 여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58명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그 죽음은 그 희생자 가족들,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이게 참.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좀 남겼는데요. 조선일보가 오늘 정말 어제 저희가 TV조선을 다뤘잖아요. 네. 이런 게 법범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완전히 팔을 걷어붙이고 일면에 더 탐사를 저는 이제 이 가짜 뉴스의 민주주의가 죽어난다 하길래 조선일보가 이제 웬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기 반성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럴 리가요. 예, 저도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사실 조선일보에다가 해야 될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서 이제 청담동 괴담으로 바꿨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광우병 그 보도 했을 때도 그 다음에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렇죠. 항상 괴담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일면에 가장 일면의 탑이거든요, 저게. 일면 탑 기사로 저렇게 탑 블록에다가 만들고 심지어요. 4면, 5면을 아예 통틀어서 뭐 여기 김의겸, 김어준까지 다 넣어가지고 총 3개면을 통틀어가지고 청담 게이트, 특히 덧담사를 때리게 했군요. 네, 저기 이제 어떤 사람 코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저게 덧담사 같아요. 네. 이게 15명 직원을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 저희 신문사, 이 유튜브가 대한민국을 저런 식으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전국을 저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저희가 청담동 보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취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짜 뉴스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짜 뉴스는 이세창이 제출했다는 통화 발신 기록을 가지고 이세창은 청담동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해서 다른 모든 언론들이 다 따라오게 만들었었던 그 보도야말로 대표적인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이세창한테 자기가 속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정도 안 합니다. 그냥 은근슬쩍 그냥 다음 기사로 그냥 속았다고 해가지고 언론사의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다 좋아요. 청담 게이트가 뭐 저희 더 탐사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다.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조선일보식의 논리를 했다면 이게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이 퍼지게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더 탐사의 책임이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유튜브들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는 차원에서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결단을 해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게 언론의 바른 정도죠. 심지어 오늘 특별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청담동 괴담으로 말을 바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저는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한동훈을 대신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온라인판을 보시면 전부 다 더 탐사 관련된 보도입니다. 전체를 다 깔아버렸어요. 조선일보가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의 대변인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지 잘 모르겠고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죠. 무슨 근거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법원에 이제 결정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게 12월 10일입니다.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 해서 거짓으로 판명 나고 있다로 말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우상 정치부장이 오늘 탑 기사를 썼는데 거짓으로 판명 났다. 이 말을 이제
이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근데 벌써 판명 났다가 아니고 나고 있다잖아요. 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 판명 났다가 아니에요. 네. 한 발 물러선 거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어락을 해제 시도했다 해서 도어락에 손을 댔다라고 살짝 바꾸는 네. 것처럼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꼬리 감추기 네. 이런 게 좀. 근데 저게 말이 맞나요? 판명 나고 있다. 저런 표현 저도 거는 네.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판명이 난 거죠. 나고 안 난 거죠. 완결형인데 이게 판명이 나고 있다 하는 거는 판명이 안 난 거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비문인 것 같은데. 네, 판명이 안 난 거죠. 비문이에요. 네. 네. 비문인데. 정치부장님께서 비문을 쓰시네요. 이게 판명이 났다 했는데 누가 이거 결정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저기서도 정정보도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 그 조선일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초조감의 발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TV조선의 인터뷰 하나로 완전히 더 탐사의 보도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법원의 결정문까지 나오고 급기야 어제는 김앤장 관련설까지 저희가 보도가 되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나겠다. 다시 또 거세게 이 청담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다시 되살아나겠구나. 그렇죠. 라고 해서 일면서부터 사면 오면까지 3계면을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사활을 건 불 끄기, 네. 청담 게이트 불 끄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조용해요. 더 이상 안 보이죠. 최근 며칠 사이에 청담 게이트 관련해서 이 철리스트가 이제 저희 더 탐사에게 경찰에서하고 달리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 육성 증언이 이제 공개가 됐죠.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간 한동훈 장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조용해요. 대신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신 띄워주는 것 같아요. 또 조선일보가 오늘 하나 또 좀 희한한 기사를 썼던데 가짜 뉴스를 거르는 7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제가 오늘 인용을 못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확증 편향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또 그 가짜 뉴스를 거르는 방법인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확정 편향에 대해서도 한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가 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기사를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기자인지 대변인인지 먼저 성찰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힘주어서 그 보도를 했던 제일 큰 그 내용들 중에 하나는 청담동 괴담 더 탐사가 한 달 새 억대 수익으로 추정된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그렇나요? 네. 한 달 새 억대 수익으로 추정된다. 뭐 한 달에 한 1억 정도, 뭐 1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거 확대하시기 좀 힘들구나. 아이고. 그 밑으로 밑에 가야 있어요. 네. 요건데, 요건데, 뭐 제가 이걸 보고, 조선일보가 더 탐사가 돈을 버는 걸 되게 배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시가 있습니다. 전자공시라고 해서 뭐냐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자신들의 그 매출액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를 등록하고 감사보고서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오늘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매출액이 조선일보가 작년에 매출액이 3,32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치면은 1년에 뭐 10억에서 20억 사이 번다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조선일보 3,327억을 봅니다. 1년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영업 외 수익이요. 영업이익의 5배나 됩니다. 저 말은 뭐냐면 영업이익은 자기가 주된 업무로 주된 신문 발행 업무로 해서 신문 판매하고 광고 수익이죠. 그렇죠. 그걸로 버는 수익은 95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 외 수익이 492억이 500억 정도 됩니다. 영업 외 수익은 저거 같네요. 그 계란판 만드는.
계란판 만들어 수출하고. 종이 팔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봤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심층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 이 외화 벌이를 했던 거, 외환 차익. 외환 차익 수익이 있고 주식도 투자 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거는 좀 더 깊게 좀 취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문사가 주된 업무, 저희들은 이 방송을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신문 외에 딴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무려 5배나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조선일보. 저희한테 자꾸 아이템을 주시네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보도는 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의 그 2세, 3세죠. 예, 알렉스 방. 예, 알렉스 방 이분이 아주 친했던 분이 있어요. LG그룹의 맞사위 윤관 씨라고. 네. 근데 LG그룹 맞사위 윤관 씨는 저희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주가 조작에 그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저희 보도가 난 이후에도 이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관 씨가 그 보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뭘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뭐 거둬진 이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다만 언론기관이 이렇게 그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아요. 네. 굳이 주가 조작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정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영업이익의 5배 정도 되는 이 영업의 이익을 거둔다. 물론 영업의 이익이 전부 다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버는 거는 정당하고 더 탐사같이 사실 조선일보에 비하면은 정말 이 뭐 체급으로 보자면 뭐 3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매출액 규모로 보더라도 매우 작은 언론사와 언론사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세계면을 털어서 하는 것은 더 탐사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탐사가 보도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보호해주기 위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하던 일을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는 지면인 거죠? 오늘 네. 나갔던 지면. 그러면 저희 더 탐사가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되는 거네요. 포장지로.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자, 그러면 저희도, 저희는 뭐 광고를 하지만 이 광고는, 이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조선일보는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광고를 하지만, 저도 뭐 원전 얘기가 나와서, 뭐 예전에 뉴스타파 때 보도가 생각이 나는데, 조선일보가요, 기사 한 건에 5천만 원을 받고, 그렇죠. 기사용 광고를 씁니다. 조선일보는 전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 언급해준 보도를 대충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그때까지만 계산을 해봐도 한 60억 정도? 저희한테 무료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 네. 한 건 너무 감사해요. 원전이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직후에 한수원 산하 재단이 있습니다. 네. 뭐 무슨 그 원전 관련한 문화 재단이 있습니다. 네. 그 원전 문화 재단으로부터 한 건에 5천만 원짜리 원전을 안전하고 친환경이라는 그걸 홍보하는 기사를 몇 개면을 지금처럼 이렇게 한 3개면을 털어서 5천만 원 받고 기사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영업 외수익은 아니고 영업이익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조선일보가 더 탐사를 상대로 뭐 한 달에 1억 이상을 번다 이런 걸 굳이 화물연대 그 파업 때도 파업만 있을 때마다 귀족노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각성하십시오.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도 공익제보자 법률 지원을 위한 광고 타임이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밑자락을 길게 꺼내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양 산삼 순백 여러분들 몇 번 보셨죠?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산양 산삼
순 100% 추출 원액으로 만든 산양삼산 순백을 경험해 보십시오. 100년근 천종산삼 못 먹어도 차 한 잔 값으로 산양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동물 대신 사람 씨를 뿌렸을 뿐 같은 야생삼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3,000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품질과 효과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리산 7년근 원료 삼 가격이 그 희소성 때문에 껑충 뛰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업체에서 단돈 1만 원만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짠하고 먹어야지. 한 박스에 2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재주문하실 때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38만 원에 산양순삼 순백 2박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증정 이벤트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산삼 비타 한 병과 산삼 석류 유산균 한 병, 총 2병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수출만 하던 제품인데 씹어 드시면 새콤달콤한 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산양 산삼 순백은 사은품도 별도 제작할 만큼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 최고의 제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더 탐사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탐사몰에서의 구매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법 피해자분들을 위해 쓰입니다. 진짜 이렇게 차분한 광고를 저 오늘 뭐 어쨌든 추운데 고생도 하셨고, 예. 조선일보로 산삼으로. 네. 어지럽혀진 이 머리를, 네. 난 이거 다른 광고 중에서 다른 것보다 뇌가 열리는 기분이라고 하는. 참. 이거 저희가 지방 취재갈 때 많이 먹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졸음이 확 따라가, 먹는 순간에. 그 정도예요? 네. 오늘 뭐 산양산삼 순백 네. 2 캡슐로 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힘든 하루의 피곤이 또 말끔히 또 씻어집니다. 저희가 또 뭐 이거 사실 광고 모델료도 받아야 되는데 모델료는 이거 그냥 시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 광고 중에 이 광고비도 받아요. 네, 광고비를 받는데 이 광고비도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광고 해주고 이게 저희 쇼핑몰을 운영해주는 업체에서는 이거 그냥 운영비로 써라 제발. 그러는데 저희 한 분도 안 쓰고 이거 다 사고피해 기금으로 들어간다. 저희 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저희 회사 저희 더탐사는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첼리스트한테 저희 그 더탐사에는 그 공익 제보자 그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했죠. 마치 이걸 이제 그 돈으로 회유하려고 첼리스트를 이제 회유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TV조선에 보도를 했는데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그 더탐사 쇼핑몰들의 제품을 구입을 해줘서 조성이 돼 있는 이 사법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이런 그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이런 순수한 뜻을 돈으로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산양삼이랑 천종삼이랑 다른 게 산양산삼은 사람 이렇게 씨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천종산삼은 이제 동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 혼자 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동물한테 뿌리라고 하면 안 되나? 어떻게 강아지한테 등에 달아가지고 산을 돌리는 거지 한 바퀴. 아니 산토끼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나?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게 일단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2박스 보내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약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식품 매니아인데 피로가 줄었다. 물론 이제 이게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의 이약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아들이 보내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분이라도 느끼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방송 라이브를 하면서 최 감독하고 제가 이 임상 실험을 항상 하죠. 저희가 지방 다녀올 입증이 때 됐어요. 이걸 몇 병 챙겨가요. 그래서 올라올 때쯤 되면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원샷해요. 원샷하면은 한 30분 정도는 잠이 안 들어요. 그렇죠. 확 깨는 느낌 확 들어 진짜로. 이게 약간 뭐랄까 각성 효과가 있나? 그래도 졸음 올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약으로 산양 삼삼순백으로. 이거 잠깐만 얼마지? 가격을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오늘 한 박스에 그리고 20만 원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까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
이거요. 두 박스 38만 원에 두 박스. 아니, 그냥 깔 수 있어요. 이거 저희가 몇 번 여기 앞에 로비에다가 이걸 놔뒀더니 컴플레인이 들어온 게 뭐죠? 이거를 저희가 이게 항상 까가지고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의 물 마시듯이 마신다. 누가 마셨는지도 모르는데 하루에 2-3개씩 먹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서 저희가 요새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저희 좀 귀한 패널분들 오실 때 이거 하나씩 딱 까서 드리잖아요. 그럼 되게 고마워요. 다른 차 드리고 이런 거보다 이거 하나 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내가 먹고 이제 기운 차리는 것도 좋지만 선물용으로 하면은 뭔가 산삼이잖아요. 그렇게 먹어보면 산삼 티가 확 나요. 엄청 써요. 부모님한테 한 박스 보내줘. 최 감독이 보니까 이 광고 기량이 점점 원숙해지고 있어요. 원래 잘했는데 못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최 감독 얘기를 들으면 진짜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보세요 진짜로. 네. 이거 진짜 나는 못 먹더라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꼭 한 번쯤 해드리면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한 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 얘기는 메인 얘기는 어제 못다한 그 김현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첼리스트의 계속 정원이 바뀐 상황을 저희 방송팀에서 영상으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에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를 이제 그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그 일자별로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최초 10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제 성담 게이트가 확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이 겁이 많이 나서 이제 오빠를 이제 시켜서 CCTV를 가서 확인하게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다가 11월 1일 날 처음으로 트윗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뜻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왔고요. 다만 남자친구의 문제가 정리되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소환 통보 문자를 보냅니다. (11월 6일) 날 제가 이제 우리 더 탐사의 공익 제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용기를 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무시로 들었다가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족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간을 또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잠수를 타다가 조선일보하고 가세연이 자기를 엄청나게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때 전의를 불태워서 11월 14일 날 내가 가들 내리고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권이 바뀌면이 아니고 당장 싸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래서 안정을 찾으면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거다라고 굉장히 어쨌든 이 정권 내에서, 윤석열 정권 내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조선일보, 가세연 비롯해서 얘네들을 납작하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전의를 불태웠었는데, 그 마음을 먹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경찰 수사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집으로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을 경찰들이 들어와서 털어가는 모습 보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난 후에 박경수 변호사가 압수수색하는 날 들어오죠.
그리고 첼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박경수 변호사는 제가 볼 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걸 판을 쫙 잘 짜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짜준 박경수 변호사 손을 붙잡고 서초경찰서에 11월 23일 날 나가서 드디어 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박경수 변호사가 짜놓은 판에 따라서 진술을 한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을 때 경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진술은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라고 해서 믿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그 다음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새벽 서부터 내가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대서특필돼서 나갑니다. 네. 이미 그 다음부터 첼리스트는 이제는 내가 되돌리기가 어렵구나 사실 자포자기는 겁니다. 이 흐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젠가는 내가 이 진실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남자친구 집으로부터 자기 짐을 빼오면서 만났던 우리 권지연 기자 이 두 분한테 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비굴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11월 14일 때는 이 정권 이내에 언론사를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 물러선 거죠.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얘기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었던 사람이 더 탐사 기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그러면 자기가 우려했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미칠 거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7일 권지연 기자 다시 만나서 진술을 번복을 했고 진술을 번복하니까 그걸로도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날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부 다 거짓말했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죠. 네. 그 강진구 기자님 직접 설명하신 부분을 직접 영상과 네네. 자막을 잘 섞어서 네. 구분을 딱딱 지어서 보여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TV조선을 비롯해서 대다수 언론들은 중요한 건 이 첼리스트가 그 10월 24일 국회에서 최초로 청담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 그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가 그 TV조선에 가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부분들에 대한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네. 오로지 거짓말 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주목합니다. 네. 그래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바꿀 수가 없죠. 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영상을 저희가 하나의 카드 뉴스 형태로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10월 24일에 첫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11월 1일에 뭔가를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2월 2일 날 경찰이 첼리스트에게 소환 통보 문자를 보내면서 움츠러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어떤 상황을 써서 바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서 강진구 기자님이 그 움츠러든 사람에 대해서 용기를 좀 내어달라고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그 와중에 가세현과 조선일보의 부당한 공격으로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내가 이제는 가드를 내리고 온몸으로 싸우겠다라고 아주 전의를 불태우는데 12월 21일 날 경찰이 첼리스트 집을 압수수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압수수색도 김건희 팬카페의 고발 때문에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첼리스트가 계속 저 뒤에는 경찰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압수수색 이후에 첼리스트가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출두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술을 바꾸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권지연 기자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뭔가 얘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게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것을 당장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면서 TV조선과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TV조선이 보도했던 것들 영상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왼쪽에 이세창, 오른쪽에 박경수 공통점이 있죠. 대본을 들었네요. 네. 대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 읽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저렇게 어설프죠. 네. 아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증언을 하는데 네. 굳이 저건 그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먹었나 안 먹었냐 그날 뭐 했냐 이 정도 질문일 텐데 저걸 굳이 적어서 저렇게 발표하듯이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써준 건지 모르겠지만 종이를 들고 저렇게 그리고 이세창 씨는 기본적으로 종이를 들고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 기자회견 때 한번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자기가 봤던 거 얘기를 해요. 물론 횡설수설하긴 하지만 뭔가 종이를 보고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다소곳이 종이를 두 손으로 모아쥐고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 박경수 변호사도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차분히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은 뭔가 우연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종이에 보면은 그 위에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위에 이렇게 타이틀란이 있죠. 네. 까맣게 띠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맞아요. 저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부분인데 저 그리고 왼쪽에도 지금 안쪽으로 저 바깥쪽으로 띠가 하나 둘러져 있죠. 표를 네, 만드는 저게 제가 보기에는 뭘로 보이냐면 본인이 쓴 글이면은 저렇게 저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양식에 텍스트만. 맞게 그렇죠. 쓴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대표적으로 방송용 양식입니다. 방송 콘티 만들 때 양식. 네. 위에 타이틀 있고 옆에 뭐 그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본인이 쓴 글로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쓴 글에 뭐 저렇게 뭐 장식까지 해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 한 자라도 잘못 읽으면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김앤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김앤장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미디어스에 김앤장 변호사가 술자리에 참석했다라는 박경수 변호사의 진술이 적혀 있어요. 네. 공통되게. 조선일보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게 11월 24일 기사들이에요. 네. 조선일보는 이제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네. 김앤장 변호사인지는 좀 정확하진 않아요. 박경수 변호사 멘트로 처리했나요? 멘트로 처리했는데 박경수 변호사와 최초로 인터뷰를 했던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가 쓴 기사에 당시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였다라고 박경수 변호사의 답변을 실었어요. 청담동에 이제 1차 술자리 참석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김앤장 변호사가 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박경수 변호사가 이것까지 인원수를 줄이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10월 24일에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그걸 다시 듣고 이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4일 최초로 남자친구에게 증언했던 목격담 7월 20일. 네, 7월 20일 날 봤던 그 내용을 저희 10월 24일에 저희가 방송했던 방송 영상의 일부입니다. 같이 보시죠. 진짜 나는 그 돼지까지 나올 줄 몰랐다. 나는 그 가발이 나오고서 그래 뭐 변호사들을 보고서 오늘 김앤장 애들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했어. 나라가 미쳤지. 어떡하냐. 신기하네 진짜. 법무부 장관이
로펌하고 술이나 처먹고. 뭐 걔네는 걔는 다 그냥 가족이더만.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최강욱 이런 애들한테는 징역. 아유 오빠, 걔네는 인간 취급도 안 해. 말도 안 꺼내지만 그냥 그쪽은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말이 되냐고. 걔 내가 보기에는 진짜 탄핵당할 것 같아. 근데 국민이 X여서 그런 거야. 국민이.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진짜 X야. 아니 근데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그때 근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렇지. 그때도 한번 그 술집에 들켜가지고 사진 한번 유포된 적 있었잖아. 그래. 아니 그것도 그냥 한 번 된 거지. 맨날 다닌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이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게 술 먹으려고 안 들어간 거야. 그래. 저런 말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네. 안 들리던 게 들리네요. 네. 아, 그런 게 네. 뭐가 또 새로 들리던가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하면 어떤 사실들만 나열을 하지. 네. 저거는 지금 본인이 그 자리에 참석해보고 거기서 느꼈던 소회. 네, 소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냐.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런 감정까지 지어낼 이유는 없죠. 걔네는 완전히 네. 가족들이더만. 이런 근데 표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된다. 참 국민들이 정말 문제다. 이런 얘기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기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거기다 참 이거 나라 큰일 났다 이 생각을 그게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로펌 변호사들하고 술을 먹는 게 말이 되냐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국민들이 문제라고 국민 탓을 합니다. 저런 얘기를 거짓말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첼리스트의 말에는 조금 전에 박경수 변호사가 김현장 변호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첼리스트가 12월 3일 권지현 기자를 만나서도 김현장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관돼요. 김현장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부분은 번복을 했지만 네. 김현장 부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가 되는 거는 걔네가 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현장이라는 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김현장은 김현장을 같은 이사가를 어리가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얘가 정말이야. 끝나는 거 그냥 그래도 정답하잖아. 자기 거꾸로 되는 거야.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네. 네. 김현장 저는 진짜 거짓말하면 진짜 놀라운 연기력이죠. 저거는. 저는 첼로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왜 헐리우드에 진출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언까지 예언 능력까지. 네. 근데 이제 그 예언이라는 게 사실 지금 윤상현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은 걸로 보여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파로 거의 뭐. 네. 네. 김현장 변호사는 이제 최초 7월 20일 날에도 그죠? 한동훈 장관이랑 김현장 변호사는 얘네들은 다 그냥 한 가족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12월 3일에도 결국 한동훈이 그 직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은 거기에 김현장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12월 7일에도 또 김현장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12월 7일 날은 이제 12월 3일 날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 번복을 하는 자리인데도 거기서 또 김현장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12월 7일 번복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한동훈은 안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현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뭐 그날 오신 분들 다 누구누구인지 다 누구누구인지는 확실히 다는 모르고 어쨌든 그 의원님 그 의원님도 제가 그 전에도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이세장 총장님 그리고 뭐 보좌관이 있었던 것 같고 저기 김현장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성함 모르겠어요. 명함 안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네요. 늦게 한 분이 오셨었나? 근데 뭐 어디 그냥 뭐 대표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분이 계셨어요. 네,
김현장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은 못 봤다고 하면서도 네. 그날 술자리에 김현장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하네요. 그렇죠. 물론 7월 20일 날은 이제 김현장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 온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TV조선 그 세븐 내용을 분석하다가 영상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네, 되죠. 어제 물론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내용은 거기에 보면 베드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첼리스트가 오빠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첼리스트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이 베드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세창 총재한테 자기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베드칸.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세창 첼리스트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이제 첼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그것까지 거짓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첼리스트가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번복을 하긴 했다고 해요. 아, 그것도 번복을 했군요. 네. 네. 거기 보면 휴대폰 화면에서 김현장 변리사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아, 김현장 변리사. 변호사가 아니고 변리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마 변리사라는 직업은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 특허, 상표, 뭐 이런 거 디자인권, 관리하시는 뭐 거죠. 이런 네. 걸. 아무튼 김현장 소속의 변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보낸 문자 내용이 사장님 안녕하세요라고 베드칸 씨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더 탐사 보도권으로 블라블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더 탐사 보도권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소명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까지 상대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측과 논란이 빨리 수습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대응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확인한 것만 2개예요. 1차 문자가 11시 49분이고 2차 문자. 지금 이제 요 화면에 보이는 건 2차 문자죠. 2차 문자입니다. 오후 5시 6분. 네. 그러면 이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차 문자도 김현장 변리사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 김현장 변호사가 보낸 김현장 거예요. 변호사 보낸 거죠. 그러니까 베드칸 사장이 김현장 사람하고. 변호사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다 김현장 변리사가 보낸 문자들 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서 2차 문자가 저희가 2차 문자를 하지만 한 5차 문자쯤 돼요. 한 화면에 보이는 실루엣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추정컨대는 이제 자신의 용건들을 이제 상세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 주세요. 뭐 오랜만입니다. 연락 주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세세하게 자기가 이제 용건을 밝히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문자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용건을 밝힌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가 김진백이라는 변리사, 김현장 소속이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2012년부터 근무를 했더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베드칸 씨한테 뭐 그렇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한번 알려줬죠. 그렇죠. 왜 그랬는지 했는데 그때는 다 오리발이었습니다. 다 오리발이었죠. 다 오리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통화를 해봤죠. 네. 방송 이후에 이분들이 반응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우선 강진구 기자님이 김진백 변리사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죠. 네. 어제 지금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전혀 베드칸 사장한테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더 탐사 방송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저 문자를 보면 본인이 더 탐사 방송 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라고 하면서 먼저 더 탐사 방송 언급하면서 변호사 선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에서는 완전히 이제 문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번복한 건데 아마도 우리 방송을 보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끔찍했겠죠. 아차 싶은 걸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간 다음 날 아침에 김진백 변호사의 반응을 어떻게 나온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 김진백 변호사님이시죠? 어디신가요? 어제 통화했었던 그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들을 수 없습니다. 왜 베드칸 씨한테 문자 보낸 다시 한번 전화보시죠.
받지 않아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가 이제 차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굉장히 약간 졸린 듯한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서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집인가 이런 데서 받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없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네 저기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드릴 말씀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제 배덕한 문자 물어보니까 그냥 툭 끊어버린 거예요. 밤새 술 마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뭐 본인으로서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의혹을 스스로 증폭을 시킨 거고 결국 뭐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신의 거짓말을 뭐 해명할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배덕환 씨하고도 통화를 하셨죠. 네네. 네. 배덕환 씨는 배덕환 씨는 놀랍게도 저희 방송을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이 김진백 변리사로부터 이 문자를 받은 사실을 저희가 방송했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모르다가 받아서 또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전화했을 때는 배덕환 씨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었죠. 어제는 이제 뭐냐면 김현장에서 소송을 도와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 그러진 않고 이제 특유의 그 오리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그걸 왜 대답해야 되냐 뭐 아니 내가 왜 대답해야 되냐고 얘기 안 했고 소송 김현장에서 소송과 관련 도움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저희가 문자를 읽어줬어요. 문자를 읽어줬을 때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덕환 사장님, 강진구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백 변리사님 아시죠? 김현장에. 네네네. 김진백 변리사님이 변호사 선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죠? 누가요? 김진백 변리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네. 그래서 김진백 변호사는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관여하지 않겠다. 따로 전화 와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안 하고 지금 그쪽에다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민이고 아무것도 연관이 없고 말 그대로 술 먹고 지랄했던 가시나의 말 듣고 저한테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맨날 강진구 기자님 얘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얘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끊으면 전화 나중에 안 오고 꼭 뭔가 녹취하면서 뭐 거기에 필요한 것만 얻어가시려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강진구 기자님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차라리 말씀드릴게요. 예, 김진백 기자님이 김진백 변리사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진백 변리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저희 가게에 썬팅하러 왔던 분이세요. 한 언제쯤이에요, 그게? 왜요? 이것도 뭐 그거하고 다 깨시게요? 아니요. 그러면요? 근데 썬팅하러 온 고객 정도 그 정도 아는 분이 어떻게 이 더탐사 방송 관련해서 변호사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먼저 전화를 하셨다고 도와달라고? 내가 먼저 전화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거기서 내 말을 죽어도 안 믿고.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뭐 하겠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고 하다못해 했더니 나중에 전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좀 못하겠다. 그게 다예요. 뭐 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서 그 상대방 쪽에서 말 그대로 강진구 기자님이 까고 있는 데에서 나를 도와주는 없겠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역시 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 둔 상황인 거고. 김진백 변호사님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먼저 준 거 아니죠. 뭘 어떻게 먼저 도와줘. 김진백 변호사님이 변호사 선임 도와주겠다고 그런 문자 받은 기억이 없으세요? 그게 언제인지 한 2주 전인가 2, 3주 전인가 그때 강 기자님하고 내가 통화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내가 흥분해서 전화했었거든.
네, 저기 김진백 변호사님한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11월 16일 날 나가거든요. 그 전에 전화하신 거죠? 그러니 그 전에 전화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 보고 전화하셨다는 거. 모르죠, 나도 좀. 저 방송 보고 모르죠. 전화하셨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겠죠. 네. 아니 어제 방송에 보면 네. 그 TV조선하고 인터뷰 하셨죠? 네. TV조선하고 인터뷰할 때 그 문자를 이렇게 넘겨가는 게 그 TV조선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저희가 확대해 보니까 네. 거기에 김진백 변리사님이 네. 배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문자 보낸 적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만 얘기를 하셨죠.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먼저 전화했는데 네.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문자에 보면은 김진백 변리사님이 네. 더 탐사 방송 보고 많이 놀라셨지요라고 네. 뭐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네, 맞아요. 예, 이거는 네? 예, 김진배 변리사님이 방송을 보고 배 사장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낸 아니? 것으로.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에 그 김앤장 변호사가 등장하고. 네. 근데 그 김앤장에 소속돼 있는 변리사가 배덕환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내가 먼저 했다니까? 예? 내가 먼저 전화했다니까? 먼저 전화를 거셨다. 아니 무슨 아니 기자예요 아니면 검사예요 정말. 와 나 미치겠네. 자, 그럼 내가 그럼 문자를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네. 얘기하셨냐면 그 네. 김진백 변리사가 네. 이게 이제 11월 19일 보낸 문자예요. 네. 11월 19일이면은 날짜상으로는 저희가 11월 17일 날 저희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보낸 문자인데 네. 더 탐사 보도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네. 소명 과정에서 네.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까지 상대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억측화 논란이 빨리 수습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네. 대응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예, 외부 변호사 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문자를 받고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뭘 어떻게 해요? 이 하고 문자- 다시 통화를 했고 예. 해서 예. 비용 얘기도 나왔으니까 비용이 좀 비싸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이거 정정보도다. 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좀 비싼 거 아니냐. 금액 얘기 아니 못잖아요. 지금 내가 내 억울함을 풀자고. 금액을 내 얼마나 돈 들어가면서 이거. 얼마나 그거 얘기하던가요? 몰라 기억 몰라. 예? 모르겠어 기억이 얼마나 나는데. 아무튼 내가 뭐 100만 원도 아니고 그거 넘어가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걸로면 아니 내가 강진구 기자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왜 김앤장 변리사가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그랬을까요? 아니 또 하나 없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 지금 그게 뭐 이슈가 되는데 나는 내 딴에는 김진구 기자님, 강진구 기자님이 그쪽을 다 까고 있는 거고 거기서는 결백할 거고 나도 결백하니까 그럼 나는 내가 누구한테 화소연하냐고. 그러면 이거를 강진구 기자님을 상대하려면 일반 변호사하고 누가 보면 상대나 되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딴에 그쪽에다 전화했지.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다가 이런 거 끼려고 말라고 하니까 다른 데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 내가 돈도 없고. 어쨌든 변호사를 소개받은 적은 없다 이거죠? 없죠. 예. 근데 이 문자를 받기 전에 그러면 그 통화를 하셨던가 보죠? 김진백 변호사하고? 했어요. 한 몇 차례 정도 했죠? 통화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몇 차례 아니 한 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네? 또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한 차례 했다고 한 차례.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요? 예. 이 문자를 받기 전에 문자를 받고 난 뒤에. 아니 내가 전화를 먼저 했으니까 문자가 왔지. 아따 참 진짜. 먼저 전해갖고 문자가 왔다? 예. 근데 여기 김진백 변리사가 왜 불필요한 정보가 상대방에 전달될 우려가 얘기했는데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불필요한 아니, 여기 정보라고 저기 얘기하는 뭐야. 뭘 얘기할까요? 지금 강진구 기자님이 하시는 행위가 네.
기자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하시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하고 두쓰시고 제가 우려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불필요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김앤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봐 없다고 그걸 우려한 거 아이들바나 아니에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 좀.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친절하게 상담할 정도면은 상당히 두 분이서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안 가까우니까 그런 오해하지 말고요. 안 가까워요? 네. 서로 만나서 몇 년씩 없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제발 좀 그렇게 그쪽으로 연결 좀 짓지 말라고요. 그냥 뭐 사람 같이 얘기하면 만나서 뭐 식사나 뭐 없어. 이런 거 같이 운동한 경우도 없다고. 없고. 네. 그러면 그냥 딱 그때 그냥 썬팅 필름 때문에 그냥 그 업소에 한번 찾아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네. 아, 이제 그 정도. 몇 년 전에 얘기해줘요? 한 2년 됐어요. 한 2년. 네. 그 2년 정도 업소에서 딱 한 번 만난 인연 가지고 그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고 김진백 변호사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랬던 거네요. 아, 그것도 의혹입니까 또?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발 좀 경진 기자님. 그러면 이 문자가 오기 전에 얘기 들어보라고 하지 마. 예,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얘기 듣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이 문자가 오기 아니, 전에 얘기하지 마자. 아웃시다 이제. 아니 이 문자 전에 아니 싫어 이제 제가 안 할게. 다른 아니, 문자를 본인 보내진 얘기만 않았어요? 하냐고. 다른 문자를 본인 얘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문자 전에 본인 다른 얘기만 문자를 하냐고. 받은 적은 없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없냐고 지금. 없습니까? 네. 이 문자 왜 오기 자꾸 전에 그래요, 이 지금? 문자가 오기 전에 보낸 문자가 없냐고요, 김진백 디지털 포렌식 변리사가. 한번 해줄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김진백 변리사가 이 문자 전에 강진 보냈던 기자님. 문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강진구 기자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는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문자는 딱 이거 한 번 받은 거죠? 뭐를 그래. 이 문자 딱 한 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낸 그 아니, 이전도 얘기 이유가 들어보라고. 아니고. 강 기자님.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아니 사람은 뭔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자꾸 맨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만 얘기하냐고. 자 그리고 그 첼리스트 내 얘기를 듣고 본인도 얘기를 하란 말이야. 맨날 그러지 말고 좀 강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첼리스트하고 통화하셨죠? 언제 통화를 해요? TV 조선에 보면은 그 첼리스트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 네 있어요. 예. 터지고 난 터지고 뒤에. 나서 예. 그게 11월 21일 날 통화하셨네요. 네 몰래 날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김진백 변리사가 문자를 보내고 난 이틀 후에요. 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뭔데 또 그게? 예. 혹시 아니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게?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러는데 나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내가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변호사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인 거고 떠들면 의혹이 있고 이런 거야? 그 변리사 조언 아니, 왜 다른 변호사 생각만 하냐고. 조언을 그러니까 받아서 얘기 들어봐. 첼리스트한테 전화 건 거 얘기 아닌가요? 들어보라고. 왜 얘기만 하냐고. 왜 당신 얘기만 하냐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하지 마. 첼리스트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보거나 뭐 얻고 싶은 게 있고 있는 그대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11월 21일 날 하지 통화는 마. 첼리스트가 먼저 전화한 겁니까? 질문하지 아니면 말라고. 나 뭔지 몰라. 배 사장님이 먼저 전화한 건가? 예? 몰라. 배 사장님 먼저 전화한 거예요? 첼리스트가 첼리스트가 먼저 당신 내가 전화한 도와줄 거예요? 것 같아? 뭔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도 얘기를 안 하잖아 당신은. 아니 강희 군장이 당신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편집하고. 박경수 변호사 아닙니까? 하지 마. 모릅니까? 나 몰라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지 박경수 말라고. 변호사를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 아, 몰라요? 몰라. 변호사를 전혀 모르니까 혹시 누군지도 모르고 소개시켜주지 전화하기도 않았나요? 마 이제 그러면 완전히 그 기본이 안 돼 있네 기자가 되는 사람이. 어? 얘가 응해주니까 사람이 뭐 그냥 만만해 보여? 네, 알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좀 들으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 본 줄 알아? 강기구 기자 때문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볼까? 제 질문에 뭐 사실 뭐 답변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배덕환 씨가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전혀 이렇게 금시초문인 양 얘기를 했었죠. 문자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문자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스튜디오에 출연하겠다는 둥,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 이제 몰아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배덕환 씨는 지난번에 백스코 취재 관련해서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는 욕도 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화를 엄청나게 내시던 분인데 지금 많이 마일드해지셨네요. 아주 부드러워지셨는데 역시나 뭐 이분이 그렇게 뭐 저희한테 반말하고 할 나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서 나눴던 그 통화 내용들을 조금 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이분이
그 문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거꾸로 전화를 먼저 걸어서 그 이 김진백 변리사한테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김진백 변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너무 그 이 소송 비용들을 너무 세게 불러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김진백 변호사가 아유 난 이거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 끊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의 맥락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자의 내용을 보면 이제 김진백 변리사가 더 탐사 방송을 보고 이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탐사한테 불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걸 도와줄게요라고 제안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덕환 씨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김진백 변호사가 이거 안 맞겠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그게 다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너무 세게 불러서 그냥 내가 사건을 맡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말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것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배덕환 씨가 썬팅 업체를 하잖아요. 차량 썬팅 업체. 근데 썬팅하는 업체에 2년 전에 방문했다는 인연 하나로 본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인데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까지는 저는 오케이. 예. 뭐 손님인데 뭐 특별한 느낌의 손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난 배덕환을 갖다 그 썬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저희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배덕환 씨가 또 기억에 떠올라서 연락을 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나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배덕환이 실수하지 않게 관리해라 라는 오더를 받고 연락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 김진백 변리사가 얘기했었던 문자에서 언급했었던 더 탐사에게 그 전달되면 안 되는 또 전달될까봐 굉장히 우려했었던 불필요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단순히 그냥 그 이세창 총재하고 같이 술자리, 젤리스트하고 먹는 술자리에 그냥 김현장 변호사가 동석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굳이 김현장 소속에 있는 변리사가 이렇게 나섰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배덕환의 입막음을 하는 거죠.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방문했던 고객이 썬팅 업체 사장에게 방송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소명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게 좋게 말하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해라. 빨리 수습되면 다행인데 이건 빨리 수습되기를 또 바라는 말 마음.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안 되면 대응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덕환 씨가 아마 소개를 받았는지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죠. 근데 뭐 너무 이제 소송 비용도 맞지는 않았고. 자, 그러면 김현장 변리사와 배덕환 문자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19일입니다. 문자는 19일이에요. 나흘 전에 청담동 술자리들은 제3의 인물이라면서 배덕환 씨에 대한 방송을 합니다. 11월 15일에. 배덕환 씨가 저때 처음 배모 씨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배덕환 씨가 더 탐사를 방문해서 이틀 뒤에 더 탐사를 방문했죠. 그때 강지웅 기자님한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저때는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했죠. 우선 이제 그 자기는 7월 19일 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바로 그날 당일 7월 19일 날 그 첼리스트를 만나서 이세창 총재랑 같이 뭐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거는 사실로 확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7월 19일 날 모임에 그 배덕환 씨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 TV조선에서도 자기 알리바이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첼리스트가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에 있고 난 다음 날 또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배득환 씨가 그 부산 백스코 전시회에 그 취급하는 썬팅 필름이 갑자기 쫙 전시에 쫙 깔렸다. 네. 결국 이게 다 이세창 총재가 뒤에서 다 도와준 거다. 이제 이런 이제 특혜와 관련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네.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첼리스트가 그 이 배 사장한테 그 결국 그 대통령하고 만난 사실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거는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전화 통화로 들었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기는 전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사실이 이제 없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배득환 그 사장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왜 김현장 변호사가 이 배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해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잘못 꼬여가지고 그 쓸데없는 얘기가 더 탐사에 넘어가는 걸 이제 막으려고 나선 거잖아요. 네네. 김현장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11월 19일 날 이 배득환 사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배득환 사장이 7월 19일 날 모임에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배 사장 얘기에 따르면 첼리스트로부터 그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굳이 김현장 변리사가 불필요한 정보가 더 탐사한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겠다고 했을까? 뭘 우려했을까? 배득환 씨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는 걸 두려워했을까? 이게 저희들은 좀 의문인 겁니다. 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뭐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한테 최초 진술을 그냥 사실이라고 놓고 보면은 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덮으려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말도 꼬이고 대본 보고 방송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화면 계속 보시면 17일에 배득환이 더 탐사 방문해서 입장을 설명하고 이틀 뒤에 김현장 변리사가 배득환에게 변호사 소개하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21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첼리스트와 배득환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TV조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TV조선이 여러모로 저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들을 많이 그 실마리를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11월 15일 날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사람 외에 또 다른 제3의 증인이 있다. 첼리스트로부터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에 들은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방송을 하고 난 11월 15일 이후에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인 거예요.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다음 날 배득환 사장이 직접 저희 더 탐사에 와서 해명을 했고, 더 탐사에서 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탐사가 그 의혹을 거두질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김현장 소속 변리사가 뭔가 배득환 사장한테 전화해서 뭔가 또 이제 뭐 추가로 이제 또 더 탐사를 상대로 해서 뭔가 좀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히 또 더 탐사에 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배득환 사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사실은 변호사 선임 그 뒤로 뭐 도움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11월 21일 날 첼리스트가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때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결국 21일, 자 5, 7, 9, 20일 이렇게 되죠. 이틀 간격으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청담동 술자리 방송이 있고 이틀 뒤에 배득환이 더 탐사에 와서 입장을 설명하고 이틀 뒤에 김현장 변리사가 변호사 소개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에 첼리스트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전화통화 내용이 저희는 TV조선을 보고 알았어요. 저기 11월 19일 날 김현장 변리사가 배득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 21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저때 박경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첼리스트에게. 그래서 좀 느낌상은 결국은 그 김현장이 그 첼리스트하고 잘 아는 배득환 사장을 통해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일단 뭐 배득환 사장은 뭐 전혀 자기가 뭐 첼리스트의 변호사를 선임해 줬다든지 아니면 박경수 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에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단정 짓기는 굉장히 좀 이른. 자, 여기서 한번 또 추리를 또 좀 가동을 해보면 박경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윤지호 씨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핵심 가해자는 조선일보입니다. 그죠? 네. 자, 조선일보의 나쁜 짓을 한 것을, 조선일보 방사장의 나쁜 짓을 한 것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경수 변호사는 항상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박경수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그 이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지호 씨도 여전히 박경수 변호사를 뭐 신뢰는 한 것 같긴 해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경수 변호사가 손을 댔었던 이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이 청담동 게이트 모두 공교롭게도 지금 윤지호 씨도 지금 약간 거짓말쟁이로 좀 몰려 있죠. 네. 첼리스트도 거짓말쟁이로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이 사건의 본질은 다 거의 묻혀지는 쪽으로. 그렇죠. 박경수. 네. 일종의 서방수 그렇게 되죠.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지난번에는 당사자였고 조선일보가 네. 이번에는 대리인으로 네. 윤석열 한동훈의 대리인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논점을 좀 묘하게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경수 변호사님은. 네, 물론 박경수 변호사는 그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윤지호 씨가 상당히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쟁이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나마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조금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뭐 거짓말을 하도록 뭐 자기가 유도했다든지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청담동 게이트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윤석열 한동훈의 비리를 고발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1일 날 통화 내용을 보시면 TV조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 오빠 사실 아니야. 오빠 전혀 그런 거 없어. 되게 심파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걸 배덕환 씨가 TV조선 기자에게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또 이게 휴대폰 이게 스피커를 열어가지고 스피커폰 형태로 해서 자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날짜가 공교롭게도 21일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실을 TV조선이 아주 작은 글씨로 21일이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를 납득이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지금 TV조선이 한 거는 거의 재연 배우를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이 맞춰놓은 시나리오대로 연출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대본 보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저런 장면들도 왜 저 얘기가 저기서 왜 나와야 됩니까? 직접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듯한. 오빠 내가 거짓말 한 거야. 이건 너무 좀 촌스러운 연출이긴 한데 TV조선 참. 네. 어쨌든 뭐 김현장 변호사가 그 7월 20일 그 청담동 술자리에 그 등장을 하죠. 네. 등장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한 명인지 복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첼리스트는 한동훈, 윤석열이 봤다라고 하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김현장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 첼리스트, 이 청담 게이트의 주요한 등장인물 이세창 씨에게 첼리스트를 소개해줬던 배득환 씨를 상대로 김현장에서 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더 탐사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인 문자를 주고받았던 김현장 변리사 그리고 배득환 씨는 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저렇게 극구 처음에 부인을 했을까? 둘 다 부인했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이 충분히 서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배득환 씨 그리고 이세창 씨 이 두 분, 이세창 씨는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요. 여의도 가서 만났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때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나마 점잖은 척은 하고 자기가 총재고 뭐 이 정도 위치가 되고 하는 거는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마지막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때문에 다 망했어. 너희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틀어졌구나, 이분이. 지금 본인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다 망했어. 근데 베드칸 씨도 비슷한 심경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 지금 그 청담동 게이트를 덮으려는 방식이 이게 아예 없었던 일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또 다른 증언이 튀어나오거나 다른 증거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이거를 이제 첼리스트가 과장했다라는 그냥 프레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 이제 김현장에 소속돼 있는 변리사가 예전에 2년 전에 우연히 매장을 방문해서 썬팅을 하러 갔던 매장에서 방문했었던 배 사장님한테 배드콘 사장한테 호의를 가지고 요즘 도탐사 방송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변호사 좀 선임해 줄게요 라고 했다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김현장 소속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김진백 변리사는 다른 외부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김현장 변호사가 아니고. 김현장 변호사가 아니고 이 얘기는 곧 김진백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현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배드콘 사장을 누군가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김현장을 뒤에서 도움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결국 그 더탐사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불필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김현장의 불똥이 튈 수 있는 일. 그것을 두려워해서 배드콘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이후에 첼리스트의 변호사가 교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교체된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에 포렌식 작업을 하는데도 포렌식도 참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징 작업을 떴는데도 핸드폰을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째 계속 경찰이 쭈물럭거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무슨 변론을 맡았을까?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있는데도 거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에 항의할 게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거꾸로 그런 프레임들 더 강화합니다. 본인 입으로 거짓말한 게 맞다라고. 자, 이것을 다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희가 오늘 조금 배드칸 씨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문자를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화를 내면서 오히려 강진구 기자님을 이제 막 몰아세우는 그런 말을 했고 실제로 오늘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가는 길에 배드칸 씨가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초조함이 역력한 상황이었어요. 같이 한번 다 보셨지만 그걸 봤을 때 이 배드칸 씨가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왜냐하면 거짓말한 게 더 들통났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 얘기하더라도 저희나 저희 시청자들을 설득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배드칸 씨가 최종 그 전선에서 말단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이걸로 만약에 본인께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다고 해도 당신에게 있었던 그 뒷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냥 민주 시민분들한테 기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어쨌든 뭐 배드칸 그 사장한테 제가 약속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드칸 사장이 그 7월 19일 날 이세창 씨나 아니면 첼리스트하고 저녁을 먹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 백스코의 그 특혜 의혹, 그리고 거기에 이세창 총재가 상당히 도움을 줬으리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하면 제가 배드칸 사장님하고 뭐 약속은 지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월화수는 보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날 경찰들이 부르면 반나절이 날아가거든요. 최소 경찰 조사 시간이 4시간이에요. 2시간 정도, 한 거의 뭐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1시간 정도를 조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사가 이어질수록 저희 발목을 잡는 효과가 납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경찰 조사를 많이 받고 싶진 않은데
뭐 지금은 그게 가장 유력한 저희를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시민언론 민들레가 그 텔레그램 채널을 열었어요. 그 텔레그램에는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누군가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네네네. 거기서 이제 소식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똑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댓글로 고정 댓글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 이제 텔레그램 채널만 해놓으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기사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폰에서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더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들레가 참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민들레의 존재가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뭐 칼럼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기성 언론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언론들이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들레의 존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도 참 하루하루가 저희들 참 살얼음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은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요. 저희들은 그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